과학자들은 혹시 신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세요? 아니면 이건 그냥 우리 과학의 영역 아니니까 그냥 언급을 말자 이렇게 갑니까? 저는 신이라고 하는 그 어떤 개념에 대해서 비과학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주가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사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과학이 다루는 영역하고 가치와 규범의 세계가 다르고 사실은 서로 이렇게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 혹시 그 약간 좀 싸움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도피 같은 건 아닙니까? 근본적 수준에서 신의 존재를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도 꽤 있어요. 철학자 중에서. 신의 존재를 논리적인 이유 이유로? 때문에.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는 과학을 보다 정윤진입니다. 저는 은하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안녕하세요. 통계물리학자 김범균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의 홍석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 철학과 인공지능학과에 있는 과학기술 철학자 이상욱입니다. 자, 오늘은 뇌과학을 연구하시는 분 그리고 약간 철학 쪽에 가까운 철학이에요. 철학입니까? 과학기술 철학. 가까운 게 아니고 네. 과학기술 철학의 주 테마는 뭡니까? 과학기술이에요. 과학기술에 대한 철학이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슈 같은 게 제일 저희가 좀 생각하기 편한 과학기술 철학 관련 이슈일까요? 과학자들이 어떤 현상을 설명한다는 게 그 현상을 실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정확히 맞춘다는 의미인지 그걸 넘어서서 실제로 그게 그렇게 작동한다는 것까지 안다는 것인지 그 사이의 차이, 그 인식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하품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인 과학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또 저의 궁금증도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좀 먼저 해결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냉동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생각난 궁금증입니다. 자, 전자레인지의 원리 김범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마이크로웨이브가 물 분자를 때려서 걔들 활발하게 활동하게 해서 마찰열로 물 뜨거워지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자, 이게 얼음이다, 얼어있다, 때려도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상온에 놓는 거랑 아무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그 전자레인지에 딱딱하게 얼음 상태로 있는 피자 같은 걸 넣어서 해동하려고 하면 오래 걸려요. 아, 그래요? 예. 그럴 때 요령은 물을 살짝 이렇게 뿌린 다음에 넣으면 금방 됩니다. 액체 상태인 물에 물 분자의 회전 운동에 관련된 모드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얼음은 잘 안 되고요. 물이 잘 되죠. 아, 그러면 오히려 얼어있는 것들은 그냥 팬에 데우든 뭐 이렇게 좀 열을 가하는 게 맞는 거고 전자레인지에는 잘 안 되는 잘 거예요? 안 돼요. 그럼 물 뿌려서 넣으세요. 아, 그렇습니까? 다 아는 거 아닌가요? 오늘 배웠습니다. 아니, 근데 해동 버튼이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딱딱한 완전히 얼은 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요? 예. 해동 버튼이 있어도 되는 게 속도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일단 얼음도 거기다 열을 계속 가하면 구조가 점점 약해져가지고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열을 가면. 가하는 건 아니에요. 열을 가하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충분히 예, 가하면 그거를 물 분자에 근데 사실 일리가 있는 게 완벽한 얼음 상태라고 하더라도 얼음이 굉장히 특이해 갖고 얼음의 표면에서 물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있거든요. 얼음에서 미끄러지는 이유가 거의 아주 추운 날씨에 네네네네. 그렇게 보면은 맞아요. 예. 물을 뿌렸을 때 더 빨라진다는 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게 그 조금인 물을 갖다가 스스로 얼음을 녹여가지고 만드는 과정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걸 물을 뿌려주면 좀 빨리 되는 거겠죠? 그럼 제 생각이 맞았군요. 네, 맞습니다. 표면은 이제 제외하고 예, 예. 얼음 상태인 경우에는 전자레인지가 물 분자를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얼음이라는 게 물 분자들이 이렇게 고체 결정으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그럼 그때 우리가 외부에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쪼여주면 물 분자의 진동은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전자레인지가 작동하는 원리는 진동이 아니라 물 분자의 회전 운동을 만드는 거거든요. 물 분자를 막 돌게 만들어요? 예, 그 고체 상태에 있는 얼음은 진동은 하지만 회전하기는 어렵죠. 막 돌면서 이제 마찰열이 생기는 건 맞고요. 네. 하나 또 제 궁금증 좀 해결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 용량이라는 게 있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하드디스크라는 게 뭐 1테라, 2테라 이렇게 있잖아요. 인간의 뇌에도 한정된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까? 있다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도 신경세포가 있고 신경세포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시냅스라는 정션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하나가 다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라서 무한정 존재하기보다는 사실 알려져 있기로는 1.5에서 2.5 페타바이트 정도로 기억 용량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테라 다음에 1024 테라바이트가 1 1페타바이트죠. 페타인데 아동 뭐 엄청 들어가겠네요, 거기.
끝도 없이 들어가네 거기는. 그러면 뇌 세포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1과 0의 형태로 저장되진 않을 거고 단어로 저장이 돼 있어요? 아니면 장면으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그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성이 신경세포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얼만큼 잘 다음 세포로 넘어가냐로 저희가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에요? 그게 이제 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망에 우리의 지식이 녹아 있다고 얘기를 하죠. 뭐가 있다? 하나의 과학적인 좀 단어 좀 써주시면 안 됩니까? distribute representation이라고 distribute represent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분포되어 있는 표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냅스 하나당 쪼갤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 있다기보단 여러 시냅스의 벡터 형태로 디스트리뷰션된 형태로 녹아 있다라고 표현을 그러면 합니다. 망이 예를 들어 한 부분이 훼손이 되면 얘는 나머지 것들이 잘 저장이 돼 있고 훼손되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 머릿속에 한 부분이 깨져도 다른 영역들에 골고루 녹아있는 지식들 때문에 오히려 더 로버스트한 경향을 보이죠. 뭔 스타일? 외부 자극이 들어와도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 신경세포 하나하나의 정보가 저장된 걸로 오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세포들 사이 연결에 정보가 저장되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 수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깨지면 갑자기 내가 할머니 기억이 안 나고 그게 아니라 할머니라는 그 정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시냅스 연결이 쭉 분포돼 있어서 그 중에 일부분이 손상을 입더라도 할머니를 기억해내는데 근데 할머니를 표상할 때도 자세히 기억하려면 할머니의 주름, 할머니의 모든 디테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머리의 한 구석이 망가진다 그러면 디테일한 정보가 좀 날라질 수는 있어도 할머니 전체에 대한 표상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가 기억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아 그래요? 할머니 냄새는 참 오래 기억 남습니다. 그것도 할머니의 시각 정보하고 함께 연합돼서 뇌의 다른 분이 함께 저장돼 있어요. 할머니 모습을 봐도 할머니 냄새가 떠오르고 아하. 할머니 냄새를 맡아도 할머니 모습이 떠오르고 할머니가 이렇게 초콜릿 딱 녹여셔갖고 안에 있는 아몬드만 저 주시고 초콜릿은 다 드셨던 기억이. 촉촉한 아몬드 드셔보셨나요 혹시? 저는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럼 할머니 사랑 아직 못 느끼는 아 그런 건가요? 또 나름 또 할머니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생각했는데 아 그럼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강렬한 기억은 우리가 막 반복된 기억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강한 임팩트의 기억은 오래 가잖아요. 걔네들은 왜 그래요? 기억이라는 게 사실적인 기억만 기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사실 문맥, 그때의 감정, 어떤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그때 벌어졌던 모든 내 주위를 감싸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나한테 메모리화 되는데 감정적으로 아주 행복했거나 또는 아주 슬펐거나 아주 비참했거나 이런 기억들이 더 잘 나는 이유는 그렇게 기억이 형성될 때 그 감정이 기억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장면을 딱 봤을 때 그 장면과 비슷한 어떤 내 기억 속에 뭔가가 끄집어낼 때 감정이 가장 증폭돼서 기억에 저장돼 있던 것들부터 끄집어 나오는 이유가 감정적으로 뭔가 정보와 같이 이렇게 혼합돼서 메모리화 되기 때문에 특징들이 자신감 왜 자꾸 사라지시죠?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지 마세요. 정프로 다 이해합니다. 예, 이해는 100%입니다. 예, 예. 사람들이 자꾸 감정하면 네. 뭔가 이렇게 이성적인 기억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감정이라는 게 사실 뇌 안에서 감정을 처리하는 부위가 포유류 이전부터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감정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에 중요한 정보에 생생한 색깔을 입혀서 우리가 확 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판단을 이성적인 판단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생존에도 중요한 내가 기억해야 될 대상이 있어도 우리 감정이 어떤 걸 표방을 하냐면 이 정보가 얼만큼 내 생존에 도움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통증이 딱 들어왔을 때 그 통증이 내 생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통증에 대한 기억은 엄청나게 정밀도라고 해야 되나요? 프리시전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프리시전 정보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기억이 한 번 됐을 때 우리가 앞으로 그 기억을 끄집어낼 때도 굉장히 잘 기억이 나고 잘 잊혀지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감정적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봤을 때 우리 생존에 얼만큼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감정이 있었을 때 그 기억이 훨씬 더 오래 가는 건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생존을 할 때 어떤 기억을 다시 끄집어낼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태그 역할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첫사랑과의 키스 이거 잊을 수 없죠? 잊을 수 없죠. 아 못 잊었습니까 아직도? 노 코멘트. 네. 전 우리 교수님께서 이미 그건 다 잊고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첫사랑에 이거는 편집
아니요, 우리는 이건 저희 가족들이 다 보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못 잊고 계셨군요.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럼 우리 저 지웅배님은 이건 이제 관심사과 이게 관련이 좀 있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천체를 보는 걸 너무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하늘을 보실 때 훨씬 더 그 감정이 많이 배가가 돼서 그 기억이 다른 일에서 일어나는 일들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순간이 그런 건 아닌데 특별한 순간,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눈앞에 펼쳐진 풍경으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늘하고도 같이 기억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날씨가 물론 흐리거나 하면은 당연히 어렵지만 그날 대학에 합격했을 때 달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약간 오, 와, 재밌다. 예,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는 습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와, 그게 더 오래 가고 또.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그 모습을 하고 있는 달을 보면 아, 대학 합격했을 때 참 이렇게 행복했는데. 와, 진짜요? 네. 오, 재밌다. 그런 좀 추억도 생각나고. 첫사랑과 키스했을 때 달은 뭐였어요? 그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학습 능력이. 이런 질문 하나 있습니다. 수로가 공중에 있는 수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떠 있는 수로. 이 경우에 그 수로 위에 이제 배가 지나가면 수로 무게 플러스 물 무게 플러스 배 무게가 이렇게 될 테니까 훨씬 더 무거워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위에 수로 그 위를 지나가는 배가 있을 때 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답은 배가 있어도 다리가 버텨야 되는 무게는 똑같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물이 있고 거기에 배가 떠 있으면 원래 물이었던 부분을 배가 잠기면서 물을 바깥으로 밀어내잖아요. 배가 떠 있을 때 물 속에 있는 부분에 들어있던 물의 무게가 배의 무게랑 똑같거든요. 그 이야기는 배가 올라간다고 해서 전체 무게는 변하지 않는다예요. 일단 그런데 이것도 재밌는데요. 그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다리가 있고 배가 올라갔는데 다리가 버티는 이 수로 부분에 원래 있던 물이 바깥쪽으로 밀려나지 않고 그냥 여기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무게가 늘어나요. 그런데 보통 생각하면 교각이 있고 다리가 이렇게 걸쳐져 있고 그 위에 물이 흐를 때는 배를 올려놓으면 배가 밀어낸 물이 바깥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다리 밑에 있는 교각이 버텨야 되는 무게는 똑같아요. 배 무게만큼 물들이 맞습니다. 예. 바깥으로 가니까. 예, 그래서 뭐 물리학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두 가지 답이 다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생각하면 물이 밀려나면서 밀려난 물은 교각이 버텨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교각이 버텨야 되는 무게는 배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게 되죠. 밀려난다는 게 넘친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물이 원래 이 정도 높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배가 들어가면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물 높이가. 그러면 여전히 그때는 그 무게만큼 더 버텨야죠. 근데 이제 물이 찰랑찰랑 있는 상태에서 배가 들어가면 그 배가 들어간 그 부피만큼 밀려갈 테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무게가 아니라 부피만큼 나가는 거 아니에요? 물의 부피에다가 물의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는 무게가 되고 그렇죠. 물의 무게와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니까 부피와 무게를 그냥 환산해도 되죠. 한다는 거죠. 이상욱 교수님이 물리학을 공부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도저히 이게 안 맞아서 이제 철학적으로.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한국 철학계에 참 도움이 된 거죠. 그 대학원에서 김범준 교수님과 사이가 조금 안 좋았다. 아니요. 김범수 선생님이 저 많이 도와주셨다.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서는 일단 그렇게 말을. 제가 한국 철학계를 위해서 제가 희생을 한 거죠. 양보를 하셨고요. 네. 자, 하여튼 이 다리 위에 수로가 있을 때 그 수로를 지나는 배의 무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 관련된 질문은 이제 깔끔하게 해결을 저희가 좀 해드렸고요. 우주 관련된 질문도 하나 있습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는 얘기는 이제 들었는데, 그러면 그 우주가 팽창하는 그 우주의 끝이 결국 이제 우주의 경계가 되는 거겠죠? 사실 경계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우주에게 적용하기가 조금은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우주의 지평선, 우주의 경계 이런 걸 정의를 할 수 있지만 그건 그냥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주는 일단 끝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경계라는 건 사실 저는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빛을 통해 볼 수 있는 가장 먼 우주가 어디까지냐, 뭐 이런 식의 관측 가능한 범위 이런 것들은 정의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물리학적인 정의인 거고요. 실제로 우주 공간 자체가 유한한 크기를 갖고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일단 현대 우주론에선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설명입니다. 공간은 무한해요? 일단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천문학자들은 재밌어하는 농담이라서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우주가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사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왜냐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몇 발자국밖에 안 가보고 그 세계가 평평하다고 생각해서 지구는 곡률이 없다, 지구는 앞으로도 무한하게 평평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천문학자들도 한 460억 광년까지 보니
보니까 우주가 평평해 보여요. 물론 461억 광년부터 우주가 곡률이 있을지는 모르죠. 모르죠. 하지만 460억 광년 정도 안에서 평평하면 앞으로도 평평하겠지라고 똑같네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논리가 그쵸? 똑같네. 그래서 우주는 곡률 없이 계속 평탄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무한하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위아래 좌우 다 상관없이. 네. 이거 댓글 나옵니다. 우주먼지님 지구 평평설을 아, 옹호함. 여기 굉장히 험한 곳이군요. 근데 제가 이제 과학철학 수업 시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이제 인문사회계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끝이 없는데 팽창하고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 곡률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설명이긴 하지만 많이 학생들한테 그 어필할 수 있는 쉽게 이해가 되는 설명이 풍선 예를 드는 거예요. 네. 풍선의 전체를 보지 말고 표면만 보는 거예요. 풍선 표면을 보면은 표면에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사실은 끝이 없죠. 거기서 앞만 돌아다녀봐도 어디서 뭐 끝나는 데가 없잖아요. 표면만 돌아. 풍선은 그렇죠. 뭐 뱅뱅뱅 도니까 어디 네. 돌잖아요. 근데 풍선에다 바람을 더 많이 불어넣으면은 풍선이 점점점 커지면 풍선 위에 있는 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하고 자기 친구 사이 거리가 점점점 늘어나죠. 그게 팽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데 팽창하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2차원이거든요, 풍선은. 근데 이제 이걸 3차원으로 확대하는 거는 사실은 수학적으로만 쉽지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려운데 네. 지금 현재 우리 사는 우주가 그런 방식으로 끝은 없지만 팽창하고 있다는 건데 더 어려워지는 게 아까 그 풍선의 얘는 곡률이 엄청 큰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는 그 우주들은 곡률이 없는 평평한 우주인데 또 걔네들이 팽창하고 끝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잘 그려지진 않지만 네. 원리적으로는 하여튼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우주의 되게 가장자리에 있었으면 우주의 경계도 볼 수 있었을 텐데. 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우주의 경계에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 경계로 순간이동을 뿅 하면 다시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똑같은 관측 가능한 우주가 또 설정되는 아까 거죠. 그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파리가 경계예요, 서울이 경계예요, 뉴욕이 경계예요. 어차피 자기를 중심으로 보면 나머지는 다 자기 주위에 있잖아요. 아 잠시만요. 자 풍선을 불었어요. 표면에만 별들이 있어요? 가운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차원을 하나 줄여서 줄여서 왜냐하면 3차원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2차원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3차원에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경계라는 게 없죠. 어차피 다 모든 것이 다 동등해요. 우주상의 모든 정서들은. 그럼 우주의 중심이 없어요? 중심 없어요. 중심도 모든 곳이 중심인 모든 거죠. 것이 중심이죠. 빅뱅이 어디서 일어났냐라고 하면 6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빅뱅을 갖다가 무슨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막 터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네. 그냥 어느 순간에 없던 게 생기는 거죠. 어디서? 여기서. 여기서. 모든 게 생기고 그게 점점점 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화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풍선의 그 비유가 사실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해요. 풍선의 바깥에서 자꾸 보는 자꾸 걸로 보는 보는 거야. 그냥 풍선의 표면에서만 봐야 되는 거야. 바깥도 없고 안도 없고 표면만 생각해. 풍선의 표면에서 생각하라고요?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거를 3차원으로 확장, 3차원의 그런 비슷한 상황. 와,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빅뱅이 있었어요. 태초에 확 커졌죠. 사방으로 360도로 다. 맞아요, 여기까지는? 예. 구 모양으로 커졌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 모양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기 포인트가 있다가 이게 쫙 커지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었다고. 없다가 우주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점점 크게. 그 밖에서 보지 말고 그 안에서 봐야 돼. 우리는 바깥에서 볼 수가 없거든요. 우주를. 우주 바깥에서 우주를 볼 수가 없으니까. 자, 팽창이란 말이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커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 풍선의 비유를 다시 하자면 빅뱅은 아주 조그만 풍선의 표면에 우리가 있던 걸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풍선의 크기는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핵심을 찌르셨다. 아유. 우리말에 팽창이라는 단어, 영어의 익스펜션도 그렇고 그 단어는 바깥에서 바라보는 거에 익숙해져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팽창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조그맸던 게 내가 바깥에서 보니까 얘가 점점점 커진다는 거를 바깥에서 서술하는데 자꾸 사용해 버릇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리학적으로는 천문학적으로 그건 틀린 서술이고요. 우주에 우리가 부분인데 우주 바깥에서 어떻게 우주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팽창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팽창이라는 개념은 지금 말씀하신 게 훨씬 더 가까운 거야. 야, 그 사방으로 막 커지는 게 팽창 아니에요, 어쨌든? 그건 맞죠. 맞는데, 그러니까 그가 어떤 의미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조그말 때는 내가 옆에 있는 애랑 1광년 차이밖에 없었는데 팽창하고 나면 얘가 똑같은데 10광년이 되고 100광년이 되고 1000광 점점 멀어져. 서로. 멀어지죠. 자, 왼쪽에 있는 애랑 1광년에서 5광년 됐어요. 오른쪽에 있는 애랑은. 계단도 걔도 일반 똑같이 울고. 모든 사방팔방으로 전부 다. 그 전에 우주먼지님이 재밌는 비유 하셨잖아요. 뭐였죠? 고무줄에다가 일정한 간격을 넣은 다음에 고무줄을 잡아당겨. 그러면 고무줄에 이렇게 매듭 사이의 거리가 어떤 매듭을 보더라도 같이 들어요.
우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기도 하고 우리가 우주의 경계이기도 하다고요. 오늘 우주 얘기는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와, 이건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이해를 좀 해보고. 한국 철학계의 물리학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높은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그러면 철학적인 얘기를 조금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뭐 종교적인 이야기 이제 우리가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과학자들은 혹시 신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세요? 아니면 이건 그냥 우리 과학의 영역 아니니까 그냥 언급을 말자 이렇게 갑니까? 저부터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신이라고 하는 그 어떤 개념에 대해서 비과학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조금 네네네.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게 비과학이라는 거랑 반과학이라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비과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감상 되게 불쾌하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과학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넌 네, 사이언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틀렸다는 반과학이죠. 지구가 평평해 이런 건 반과학적이에요. 안티사이언스. 그렇죠. 근데 그냥 과학 바깥에 있는 것이기 과학이 때문에 아니다라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과학이란 말이 어감이 좀 불쾌하지만 사실 저는 아무런 가치 평가가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테고라이징이 과학이냐 아니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과학이 다룰 수 없는 과학 바깥에 있는 무언가로서 제일 끝단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신 같은 개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왜 신을 믿게 디자인됐을까요? 디자인이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고 아마 진화적으로 그렇게 진화했을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인지신경과학에서 말하는 우리 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측이거든요. 생존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를 항상 예측해야 되는 그런 숙명에 놓여 있는데 그 예측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인과관계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걸 바탕으로 예측을 하는데 아마 지식이 100으로 치면 지금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지식은 아주 조금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90 몇 프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현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요즘은 과학이라는 어떤 교육을 받고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좀 더 과학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이해하게 될 거야 라는 신념 체계를 갖게 되지만 교육 체계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네. 이걸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무언가를 창조해 놓고 거기에 우리가 의지를 하면서 근데 우리 뇌에도 어떤 영역을 자극하면 신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다거나 신적인 경험을 더 한다거나 이런 영역이 있다고도 페이퍼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에피소딕한 실험에서만 밝혀지고 있지 저는 개인적으로 뇌과학자로서는 우주머니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과학이 다룰 수 없는 영역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크리스찬인데 저는 또 극단적으로 또 진화론주의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우리의 어떤 선이나 이런 데서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거지 서로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 아닌가. 같은 교인들이 보시고 교수님 그러실 줄 몰랐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종교는 종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고 계시는 분들도 도덕적 기준의 길라잡이로서 사용하는 건 전혀 문제 없다. 그러나 이제 신의 존재를 그렇게 가슴속으로 믿으신다거나 이런 건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사실 가슴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사실 도덕적인 기준으로 믿을 수는 있죠. 오늘 여러 번 사고 치시네요. 네. 결국 그러면 이 신도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천문학에서 나왔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말씀하시는 거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신 자체가 과학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신을 믿는 이유는 과학적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을 믿는 이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을 믿는 그 행위 자체는 충분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일 수 있겠다. 신을 믿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혹은 뭐 뇌과학적인 어떤 분석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신을 믿을 때 뇌의 어떤 부분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밝혀낼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신의 존재를 믿는 과학자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제가 아는 통계가 조금 있는데요. 직접 앞에 있는 과학자에게 당신이 무신론자냐라고 물으면 특히 미국 같은 문화권에서 무신론자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익명의 설문조사 같은 자료가 있는데요. 미국의 우리나라로 치면 할리먼이죠.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의 그 익명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 정도의 과학자가 기독교적 유일신을 믿는다라고 답했어요. 기독교에서의 유일신을 믿는 과학자가 소수인 거죠. 그 사람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는 게 과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뭐 아인슈타인도 뭐 신은 주사위도를 하지 않는다. 뭐 힉스 입자를 신의 입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신은 기독교적 유일신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자연 법칙을 신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주사위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아인슈타인은 명확하게 남긴 글이 있거든요. 자기가 믿는 신은 기독교적인 유일신. 구름 위에서 흰 수염을 기르는 그런 존재를 내가 믿는다는 얘기는 아니다. 라고 명확히 얘기한 것도 있고요.
있고요. 그 스티브 호킹 같은 사람들도 뭐 신의 입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도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고요. 그래서 사실 과학자 중에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물리학한다 그러면 그러면 교회 다니시겠네요라고 얘기도 많이 교회 듣거든요. 다니시겠네요? 왜? 아니요, 저는 독실한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무신론자예요. 아 그래요. 앞으로도 믿을 가능성이 매우 없는. 그 젊었을 땐 고민을 많이 해요. 일단 신은 물리학에서의 연구의 대상이 된 적도 없고 연구의 대상이어서도 안 되는데 그래도 뭐 물리학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젊었을 때 고민을 하다가 나름 결론을 내린 거고 결론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거죠. 어느 날 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이건 내가 허상을 받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병원에 가겠죠. 병원에 가신다. 어쨌든 신의 존재나 신에 대한 믿음 같은 게 과학적인 발전보다 훨씬 더 먼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자들이 그 무신론 이런 걸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을 수는 있겠군요. 일단 잘 지적하신 것처럼 과학자들이 신이라는 단어를 쓰긴 쓰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일종의 수사학적 표현인 거죠. 자연의 근본 원리, 자기네가 생각하기에 자연 법칙은 이렇게 작동해야 된다는 어떤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를 신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건데 그거 외에 이제 인격신이라고 하죠. 사람 벌 주기도 하고 자기 말 잘 들으면 칭찬도 하고 상도 주고 뭐 하는 그런 의미의 신을 믿는 과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점점 줄어들어 온 건 사실인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 아주 독실한 신자였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대충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건데요.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식의 차원에서는 신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당위의 문제나 뭐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뭐 우리는 어떤 걸 지향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어떤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차피 과학이 답을 주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신이라든가 이런 초월적 존재로부터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지침들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들이 기독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종교에서 그런 윤리적 원칙들이나 준칙들과 그런 형태로 많이 전해내왔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입장이 그 스티븐 제이 굴드라고 지금 돌아가신 진화생물학자가 견지한 입장으로 유명한데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과학이 다루는 영역하고 가치와 규범의 세계가 다르고 그래서 종교와 과학은 사실은 서로 이렇게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 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반론을 펴는 게 뭐 도킨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입장은 실제로는 가치 영역조차도 전부 다 과학적으로 다 뭐 이기적 유전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설명. 여기는 이제 그런 논쟁이 있는 거고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세상에 이치를 하는 건 과학으로 이제 가능한데 그렇다고 어떻게 살 것인가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혹시 그 약간 좀 싸움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도피 같은 건 아닙니까? 현대 과학자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도킨스나 히친슨처럼 전투적 무신론자들이 정확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네. 사실 우리가 탐색해 보면은 마치 과학이 예전에 정복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다 지금 다 설명하는 것처럼 결국은 규범이나 윤리나 가치 문제도 다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냐. 이제 사실은 근데 양쪽 다 그게 도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거꾸로 이쪽은 공수표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자신은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한 거지 실제로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좀 더 어려운 질문은 뭐냐면 그 영역 구별을 하지 않더라도 근본적 수준에서 신의 존재를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도 꽤 있어요. 철학자 중에서. 신의 존재를 논리적인 이유로? 때문에. 그건 되게 역사가 오래됐는데 움직이지 않는 운동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immovable mover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고대 철학부터 시작된 개념인데 어차피 세상은 인과관계로 설명이 되는데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인과관계를 계속 이렇게 앞으로 쫓아가다 보면 모든 그 인과관계의 시초가 되는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될 텐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최초의 원인도 뭔가 다른 근본적인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면 이게 무한퇴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것들을 움직이긴 하지만 무버긴 하지만 얘 스스로는 이무버블한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논리적으로 설정돼야 되고 그게 신이다. 신이어야 한다. 그런 입장들을 보이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약간 사기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어딨어 싶지만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만들면 되거든요. 왜냐면 그 인과관계를 뱅뱅 돌게 만들면 그 임무범을 무버를 가정하지 않아도 계속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 되니까. 네네.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 나온 빅뱅 생각을 해보면 네. 거기서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때 과학에서 이건 왜 그렇지? 그러면 사람들이 인과적 설명을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럼 그건 왜 그렇지? 그럼 또 인과적 설명을 하고 또 인과적 설명. 근데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주의 그 브루트 팩트라고 하는데 세상이 그래 라고 그냥 놔둬야 되는 상황이 존재할 텐데 예를 들어서 빅뱅이 왜 생겼지 그러면 현재 우주론에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지만 합의된 견해는 없거든요. 왜 생겼지는? 그러면 그 왜 생겼지에 대해서 그냥 그래가 한 가지 방식이고요. 또 한 가지 방식은 신이 있어서 그랬어. 그렇죠. 신이 그렇게 만들었어. 그것도 물론 굉장히 좀 약간 비겁한 방식일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펀더먼탈한 수준의 설명, 그러니까 과학적 설명의 프론티어 끝에 뭐 하나 놓는 그거로 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그런 의미의 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그건 신과- 인격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어느 순간 아무리 질문을 해도 딱 멈춰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질문 끝. 왜냐면 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질문 못 하니까. 근데 그 이야기하신 거에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인과적 설명하고 비확률적인 결정론적인 설명은 명확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빅뱅이 왜 일어났는지를 답을 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가설은 그렇죠. 상당히 그럴듯하게 그렇죠. 그건 과학적으로 뭐 양자 요동 뭐 그런 걸로 보통은 설명하고 거기 그게 제 생각에는 거의 유일한 방법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짧은 시간에는 그 에너지의 불확정성이 거의 무한대가 될 수 있고 양자 요동이요. 네, 그게 그 에너지와 시간 사이에 불확정성 원리가 있거든요. 아주 짧은 시간을 우리가 상상하면 짧은 시간 안에서는 얼마든지 큰 에너지가 자발적으로 생성되고 소멸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빅뱅은 약간 좀 캡슐 같은 데서 터진 거예요? 아니, 보통 우리가 진공이라고 생각하면 과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진공이라는 게 입자와 반입자들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하는 게 마치 팥죽 끓듯이 미시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진공 상태 안에서 예, 현대 물리학에서 진공은 그렇게 정의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이그젝트하게 성립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만 성립하거든요. 짧은 시간에서. 갑자기 빅뱅 자꾸 여쭤봐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빅뱅이 뭐 요만큼 이게 고물 상자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기서 빵 터졌다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구도 나오고 태양도 나오고?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명확한 인과적인 설명을 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빅뱅이 시작했다는 것이 물리학의 원리에 근본적으로 위배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예요. 그럼 빅뱅은 뭐에서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는 실험적으로도 확인이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 입자가 생겨났다가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뿜은 거잖아요. 없는 게 생겨났으니까. 그럼 다시 또 사라져요. 생성소멸을 반복해서 그거를 시간을 갖다가 충분히 잡아가지고 평균을 내버리면 0이 돼서 평균적으로는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매 순간마다는 사실 왔다 갔다. 근데 이제 김홍준 교수님 말씀은 그거를 엄청 확대를 해가지고 우주 전체가 그런 요동이라는 방식으로 갑자기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생겨나. 그러면 언젠가 또 이렇게 또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진공에서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게 말 그대로 그냥 진공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공이라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서 뭔가를 끊임없이 힘을 가하다 진공 진공 자체가 성격이 그래요. 그래요? 네. 그냥 어떤 진공 상태에서든 뭔가 생성됐다 소멸되는 일들이 빠르게 일어나요? 예. 네. 그 관찰도 되고요. 실험적인 증거들도. 그 캐시미어 네, 카시미르 그쵸? 이펙트가. 얇은 그 금속판 두 개를 진공 상태에서 두면 얘가 서로 붙어요. 그냥 아무 힘을 안 가했는데 아무 힘을 안 가지는. 떨어져 있었던 애가? 네. 왜? 그게 이제 바깥에서도 진공 에너지가 있고 금속판과 금속판 사이에서도 진공 에너지가 있는데 더 넓은 바깥에서의 그 진공 에너지 양자 요동이 밀어내는 거죠. 양자 요동은 뭐예요? 양자가 아까 그런 현상들 에너지가 갑자기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거. 그 힘은 왜 어디서 온 거예요? 그냥 스스로 갖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 네. 근데 말씀하신 건데 평균적으로는 다 보존돼요. 진공 상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는? 그 현대 물리학에서 진공 보통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잔잔한 호수예요, 그냥 진공이라는 게. 그런데 우연히 물 속에서 물방울이 하나가 튕겨서 위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면 위를 본 사람, 입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수면 아래에는 물방울이 튕겨 올라가서 빈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반입자라고 생각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물에서 물방울이 올라갔다가 좀 있으면 다시 내려가고 그 파축골 물방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진공이라고 생각해요. 진공 상태에도 먼지 같은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없죠. 먼지가 있으면 진공이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에요? 에너지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물질은. 없어야 진공이에요? 물질은. 아 그게 이제 진공이군요. 여튼 그 상태에서 아마 빅뱅이 일어났을 거라고들 지금 이제 추측하시는 거죠? 명확히 몰라요. 그게 불가능한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원리적으로. 무리하진 않는데 사실 좀 예. 저는 약간 좀 하여튼 그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생겨났다. 있지 않냐? 그러니까 설명했다.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인류 원리 비슷해요. 네, 그렇죠. 진공에서 그러면 없던 입자도 생길 수 있어요? 네. 근데 항상 쌍으로 생겨요. 입자랑 반입자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입자가 생긴다고? 네. 아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뭐가 뿅 나오는 게 아니라 네. 항상 쌍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입자와 반입자가. 근데 입자하고 반입자 조금씩 서로 부딪히면서 소멸해 버려서 아주 짧은 순간에만 만들어졌다 없어지고 만들어졌다 없어지고 하는 게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런 지금 우주에 이 수많은 물질들이 생겨났다고요? 그때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문학에서 되게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지금 우리 우주는 다 물질로 채워져 있잖아요. 잘 몰라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적으로는 물질이 이만큼 생기면 그거에 대응되는 반물질도 이만큼 있었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또 지들끼리 부딪혀서 곧바로 없어졌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주는 물질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쵸, 빅뱅 직후 아니면 뭐 언제가 됐든 초기에 뭔가 물질과 반물질의 양을 비대칭하게 하는 작용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가 지금 우주론 안에서 되게 중요한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빅뱅 없었던 건 아닐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왜 있는지를 모르는. 아니 그러니까 빅뱅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주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정상상태 우주론이라는 주장으로 꽤 오랫동안 그 주장도 있었는데요. 다 그건 이제 배격이 됐어요. 다 배격됐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냥 우주 다른 데는 쭉 있었다가 우리 있는 우주 쪽에 이제 블랙홀이 아주 크게 있었는데 걔가 이제 블랙홀 상태에 있다가 빵 한번 터진 거지. 그 아이디어도 있죠. 지금 우리 우주가 블랙홀 안에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너무 멋있는 게 저게 딱 스티븐 호킹이 처음으로 얘기했던 이야기예요. 스티븐 호킹 박사학위 논문의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로저 펜로즈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블랙홀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가능하다. 뭐 블랙홀의 모양에 상관없이 아주 강한 중력으로 붕괴하면 한 점의 모든 질량이 모여서 특이점이라는 게 가능하다. 요거를 밝혀내거든요.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당시에 젊은 스티븐 호킹이 우주도 계속 과거로 가면 모든 에너지가 다 한 점에 모여 있었으니까 블랙홀을 이야기하는 특이점이랑 물리학적으로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거를 이해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빅뱅 그 초기의 우주의 모습은 특이점이다. 블랙홀과 물리학적으로 표현할 때 다를 게 없다. 이거를 이제 밝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큰 인기를 누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네. 혹시 그러면 우리 우주도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 안에 있는 어떤 정보들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실험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우주가 갖고 있는 속성이 블랙홀 안이랑 똑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주 밖으로 빛이 나갈 수 없고 정보가 바깥에서부터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고 우리가 바깥하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고 생각하면 블랙홀의 내부에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도 여전히 계속 질문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블랙홀은 그 설명이 다 맞다고 쳐. 그 블랙홀은 왜 생겼을까? 그 신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은 실체가 있는 신이 아니에요. 기독교 인격신이나 이슬람의 인격신이나 이런 거는 딱 그 교리도 있고 뭐가 올바르고 잘 그리고 뭐 내 편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질문을 하다가 더 이상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어. 그럼 거기다가 그냥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의 맞아요. 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교적 신하고는 단어만 같다 뿐이지 전혀 다른 의미예요. 네네네네. 우주에 존재하는 힘들이 사실 몇 개 안 된다면서요. 크게 보면 뭐 네 가지. 네 가지 있죠. 네 가지가 강한 핵력, 약한 핵력, 뭐 중력, 전자기력. 그 사랑의 힘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오, 그것도 빠져 있네요. 네. 좀 추가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중력 같은 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많은 힘이에요? 중력? 아니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아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물리학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중력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양자역학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양자역학하고 중력을 함께 이해해야만 하는 스케일들이 있잖아요. 아주 작은데 뭐 에너지는 굉장히 크거나 질량이 아주 크거나 거기는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과학계가 좀 더 밝혀내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군요. 모르겠어요. 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안 돼요? 딱 그 대표적인 데가 블랙홀이죠. 그렇죠. 블랙홀이 사이즈는 너무 작아서 양자역학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동시에 질량은 너무 무거우니까 상대성 이론의 또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두 가지가 분명히 같이 벌어지고 있을 텐데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그냥 특이점으로 우리가 밀어두고 그냥 약간 보류해 놓은 거죠. 약간 좀 뜬금없긴 한데 같은 부피라고 치면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물질들 가운데 밀도가 가장 높은 그럼 거예요. 밀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요? 네, 같은 부피인데 질량이 크면 밀도가 높죠. 지구상에서는 뭐 있어요? 밀도가 가장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쪽 아닐까? 뭐 이렇게 모르겠다. 밀도. 우라늄이니 뭐 이런 친구들 모르겠는데 밀도가 근데 이제 그게 원자 번호가 높다고 해도 걔네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지 문제가 맞아요. 있고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높은 제일 뒤쪽 것들은 만들어지면 금방 없어지거든요. 안정화가 안 돼요. 걔네들을 무겁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도 사실은 좀 애매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자 손뭉치 이만큼보단 야구공이 더 무겁고 그렇죠. 야구공보다는 쇠 이만큼 쇠공이 더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손뭉치, 야구공, 쇠는 다 그냥 놔둬도 계속 소음, 야구공, 그 쇠공으로 남아 있잖아요. 근데 원자 번호 저 뒤쪽 것들은 만들면은 100만 분의 1초, 10만 분의 1초 만에 분해돼요. 가벼운 원소들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예. 자연 상태로 그냥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뭐 무거운 거 이렇게 여쭤보는 건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겁긴 한데 네.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걸 들고 다니면 요만큼인데도 너무 무거워서 손을 이런 거잖아요. 네. 못 들고 다닌다는 거죠. 왜냐면 다 분해돼 버리니까. 잘 호일로 쌓아놓으면 어때요? 잘할 것 같아요.
같아요.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가장 밀도가 무거운 것. 그건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거예요. 예. 비교적 어떤 그- 건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반감기라고 하는데 비교적 꽤 오래 상대적으로 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상당히 무거운 거. 우라늄도 상당히 우라늄이 거의 끝단일 것 같은데 우라늄. 다자녀 아이의 아빠의 어깨. 그보다 더 무거운 거 저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애가 셋이요, 제가. 대단하십니다. 이 어깨. 굉장히 애국자시대요. 저는 뭐 나라 사랑의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만. 어깨가 무거운 건 아닌데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무거울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니까 애들이 무거운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게 문제군요. 그리고 저 촉근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까? 촉근? 저 물리학자이긴 한데 제가 모르는 거 많아요. 촉근 이런 아주 대중과학 정도 수준 정도 요즘에는 같은 건 초자를 안 쓰고요. 예. 그냥 스트링이라고 하니까 끈 끈 이론. 이론. 예. 끈 이론은 뭐예요?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는 그 끈의 진동으로 모든 입자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가설 수준의 이론인데 끈으로 모든 입자를 설명할 수 있다고요? 끈이 진동하는 모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끈이 진동하는 모든? 예, 뭐 우리도 뭐 기타줄 팅 하고 튕기면은 뭐 이렇게 진동하는 애 있고 뭐 이렇게 진동하는 애 있고 그게 뭘 설명을? 그걸 갖고 모든 입자들이 끈의 진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여러 가지 장점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검증된 이론은 아닙니까? 저도 그쪽은 전공이 검증을 아니어서 어떤 수준에 원하세요? 검증이요? 왜냐면 그게 과학철학적으로도 굉장히 논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과학 이론이 검증됐다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많은 경우로 봤더니 뭐가 보였다든가 옵저베이션 아니면 실험을 했더니 뭐가 보였다든가 네네네네. 그런 방식으로 검증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높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태양계를 다 갈아 넣어야지 할 수 있는 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그러면 소설 아니냐.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건 우리가 수학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현상,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어떤 그런 현상들인데 그것들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맞출 수 있다고 아노말리라고 하는데 아노말리를 해결했다. 그것도 검증이라고 보시면 검증이고요. 그래서 이제 김범준 선생님은 이제 응집물질 물리 쪽에 계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회의적이신 거고 입자 물리 하시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이론 물리 하시는 분들은 그게 훌륭한 검증이지 수학적으로. 그분들은 검증됐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좀 검증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실험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예측을 명확하게 정량적인 예측을 한 거는 없다고 없어요.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그래서 물리학계 내에서도 맞아요. 포인트인 거예요. 입장 머릿속으로 실험한 거예요, 그러면? 실험이라기보다 일종의 물리학의 많은 대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인 구성물을 생각할 수 있다 정도 수준 같아요. 되게 싫어하시는 모양인데.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그 끈이론 관계에 대해서 대중과학책 제목 중에 하나 읽어보진 않았고 제목 중에 하나가 영어로 Not Even Wrong이라는 나디 블롱이라는 책이 그러니까 심지어 틀리지도 않았다. 그게 반증이 가능한 예측을 하나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비꼰 제목 같았어요. 맞아요. 정확히 그런 내용이에요. 끈 이론은 아직까지는 뭐 어떤 물리학자한테 물어보시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끈이론 하시는 분들도 한테 뭐 좀 하면은 있어요. 뭐 당연히 이거 뭐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이. 이게 뭐 가방끈 긴 분들끼리도 사실 의견이 아직 합치가 안 되는군요, 이 부분은. 이거 다음에 물리학회 갔다가 그래 내가 지금 옹호해 주는 거야. 끈이론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끝으로 우리 저 뇌과학을 연구하시는 우리의 뇌는 어떻게 해서 앞으로 발전할 혹은 뭐 어떻게 변화할 예정입니까? 우리 뇌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예측 불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점점 커졌죠, 어쨌든. 그렇죠. 뭐 긴 시간으로 보자면. 이게 뇌의 곡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은 아주 스무드한 평면이었던 동물 뇌가 정해진 두개골 안에서 점점 표면적을 늘려야 되는 어떤 진화론적 압박을 받으면서 꼬불꼬불해져. 꼬불꼬불해지는 의미에서 좀 더 효율적인 공간 사용으로 진화를 하긴 했죠. 근데 이제 앞으로 그게 머리가 더 커질 것인가 아니면 더 꼬불꼬불해진 뇌로 변할 것인가 그거는 좀 예측이 어렵다. 하지만 지능 체계로 봤을 때는 다니엘 데닛이라는 분이 총 5개로 지능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가장 처음이 유전자적으로 이미 정해진 것만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지능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시도를 하고 실수를 하는 것으로부터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스키너리안 크리에이처가 하나 있고요. 강아지, 고양이 정도 될까요? 그 밑에 같은 그 밑에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 다음이 이제 포페리안이라고 세상을 이해하면서 세상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있는 지능 개체로 얘기하는데 이제 동물이 이제 그런 레벨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이 이제 그레고리안이라고 우리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 살고 지식을 굳이 내가 경험해서 죽어보지 않아도 시뮬레이션 하고 그 지식들을 다 책에 써서 세대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는 꼭 경험해보지 않아도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이언티픽 크리에이처라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설이 있으면 그걸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한 다음에 거기서 지식 체계를 발현하는 그러한 레벨이 있다고 저희 다니엘 데니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MC님께서 여쭤보신 그런 크리에이처 같은데 월터리안 크리에이처라고 우리 인간 지능체를 닮은 또 다른 인공 지능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크리에이처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보고 있어요. 거의 다 왔네요, 그러면. 아마 기술적 특이점으로 치면 이제 곧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뇌도 물리적으로 또 약간 좀 변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거는 뭔가 하여튼 요즘에 벌써 벌어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처럼 예. 이렇게 칩을 박아서 뭔가 정보 체계도 다 디지털화시키고 이런 기능들이 앞으로 더 확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뉴럴링크 시스템이 만약에 있어서 내 뇌 속의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다면 교수님 하실 거예요? 안정성과 뭐 자율주행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율주행 차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그래도 뭔가 좀 바라보고 공개되면 해야 되지 큰일 않나. 날 일들이 혹시 있으셨던 건 아닐까? 의혹을 한번 또 제기해 봅니다. 네. 또 뇌 속에 있을 때 지식들이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아름다울 수도 있겠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이렇게 어딘가에 업로드돼서 계산되고 또 그걸 활용이 되고 뭐 이게 꼭 좋은 일인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자, 하여튼 여러분은 과학을 보다 보시면서 여러분의 뇌 주름이 더더욱 좀 깊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 텐데요. 뇌 주름이 주변에 별로 없어 보이는 친구들이 있다. 그럴 때는 이 영상 추천해 주시고 과학을 보다 책도 한번 추천해 주시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과학자분들과의 즐거운 대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과학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